오늘 이 한국금융신문에서 준비하신 두 가지 세미나의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핀테크와 이 기업 구조 조정, 이 두 가지 주제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주제를 참 타임리하게 잘 선택을 해주시고, 또 오늘 또 거기에 맞는 아주 전문가들을 한국과 일본에서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미래지향적인 한국 금융의 어떤 미래를 크게 판가름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핀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 전문가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분의 전문가들이 패널에 참가하시게 되겠는데요. 한 분 한 분 모두 전부 다 개인적인 로 이렇게 봐도 굉장히 그 경험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활동하신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학계에서 한 분 모시고 또 당국에서 한 분을 모시고 또 핀테크 산업협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학계에서 오신 그 정유신 지금 서강대 교수님으로 계시지만은 자본시장에 굉장히 오랜 기간 수십 년을 근무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어떤 경험과 또 학교에서 연구 및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핀테크에 대해서 느끼신 바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10분쯤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5분 내지 7분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 제가 시간 관계상 이 패널 분들 소개는 브로셔에 잘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유신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짧아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 아까 발제 주셨던 일본 유키코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었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서 일본의 댄츠 그룹 광고 쪽 댄츠 그룹하고 미쓰비시 그룹이 이제 같이 만든 피노랩이라는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어떻게 보면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죠. 이제 입주하는 것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의외로 이제 제 그때 느낌은 일본이 상당히 금융이 보수 쪽인데, 생각보다는 핀테크 쪽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 아까 또 여쭤보니까 그게 그냥 순수한 금융만이 아닌, 여기서 아까 이제 두 번째 발제자도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쪽의 비즈니스와 연결해갖고 오토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결합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일본이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테크, 우리가 1초 뒤의 미래도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핀테크 이런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바뀌지 않겠냐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아까 금융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최적화 기술이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놀로지가 기존에 이제 예컨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하드웨어 쪽 갖다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갖다가 제어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스마트 공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생산 공장 공급 쪽 사이드뿐만 아니라 수요 소비 쪽에서도 스마트 시티로 대변되는 식으로 창출하고 있다. 1차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은 기존에는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었는데, 최적화 기술의 핵심은 결국은 다품종의 대량 생산 또는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제어가 가능하다.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은 이게 제조 방정식만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3차 서비스함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실물 소비 쪽에 이걸 통째로 바꿔서 지금 이커머스가 또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고, 금융은 들어온 게 핀텍이고, 앞으로는 그게 의료 헬스로 가서 모바일 의료 헬스로 바뀌고 있고, 운송 그쪽도 또 바뀌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3차 서비스를 갖다 유통산업이라고 우리가 디파인하면 그걸 통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유통혁명이다. 그래서 핀텍은 어떤 금융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 유통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게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제로 코스트 소사이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수요 쪽은 한계 체감을 하는데, 공급 사이드 생산 사이드는 수학 체증, 한계 체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결국 경제적 함의는 뭐냐? 결국은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에
수요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거나 뭐 한계 체감하기 때문에 가격은 다운되고 금리가 다운되는 현상이다. 금리가 다운되면 결국은 갖다 쉐어할 수 있는 금융위원은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모바일뿐만 아니라 구조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게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디지털 뱅크, 디지털 금융기관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시클리컬한 위기하고 스트럭처럴 위기가 겹쳤다. 글로벌 또 국내. 지금 뭐 우리가 저 국영제 산업이라는 뭐 지금 조선 해운 뭐 이것도 부족을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예컨대 이런 쇼크가 왔고 문제가 생기면 핀텍은 그냥 일단 묻힐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바뀌는 구조적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인데 유럽은 지금 전통적인 BIS 비율에 기초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 스탠다드, 자본의 건전성 그걸 유지하면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 때 헤어나오려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핀테크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인터넷 뱅크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좀 개화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앞두고 있지만 전 이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슈가 많이 있다 하는데 환경이 지금 통째로 바뀐 거다. 야, 취지는 대단히 좋지만 근데 이런 거예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타오바오니 온갖 그런 그 쇼핑몰, 몰이몰, 사이트몰 이런 걸 갖다 좀 하면서 실물을 갖다 소비시키면서 거기서 동시에 금융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과 금융의 결합 모델인데 이거는 인터넷 모바일에 발달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알리바바가 샤오미 소액 대출로 해가지고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저신용자인 어떤 그런 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지금 부실률이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물론 잘 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리얼타임 베이스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샘플이 굉장히 커지면 지들 간의 예컨대 매출, 외상 매출을 일으키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대출이라든지 부실 매출 가능성 갖다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편화되면 기존에 이것 때 불리한 은행 시스템이 과연 이것 때문에 우위가 있고 효율적인 건가? 환경이 토탈리 바뀌면 이거 갖다가 그 컨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를테면은 그 취지는 은산분리 취지가 좋지만 예컨대 그런 뭐 그 대기업의 사근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 다른 식의 툴로는 공정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없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인터넷이 이미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마인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만약에 우리는 못 해주는데 그런 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타오바오라는 어떤 그 중국의 거대한 어떤 그 쇼핑몰과 그런 대출 금융 상태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는 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전향적으로 빨리 할 거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작년 말인지 작년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갖고 이커머스 시장 단일화 이미 합의했어요. 원칙적인 합의긴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 단일화라는 건 결국은 다른 식으로 컨셉으로 얘기하면 온라인 수출입 창구의 단일화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존의 어떤 그런 국영제식으로 해서는 지금 좀 한계가 있고 직구, 역직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 수출 창구가 단일화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갖고 있느냐 개인적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제품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인데 만약에 온라인 수출 창구가 단일화돼서 그쪽을 통해서 근데 역직구 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모멘텀이 생기면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가격과 품질만이 아니라 온라인 금융이 얼마큼 싸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냐. 그 다음에 온라인 운송 배송이 얼마큼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고 그렇게 작동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점은 임플리케이션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자회사 관계사인데 중국 전 51개 대도시의 일일 배송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프트뱅크 알리바바의 대주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쿠팡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투자를 했는데 쿠팡이요. 쿠팡 차 뒤로 보면 로켓 배송이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일일 배송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째로 그 온라인 오토 비즈니스에서 뭐 실물 쪽에서 소비 사고 그다음에 운송 배송까지 연결하고 금융이 가운데 껴서 연결하는 그런 모델이 패키지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게 만약에 그냥 도메스틱이 아니라 출입으로 연결해서 보더를 갖다 왔다 갔다 할 때 과연 한국이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온라인 쪽으로 제대로 발달 안 시키면 이런 이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 그 두 번째 발제자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금융회사들이 가버넌스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버넌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봤을 때 어떤 걸 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좀 뚫고 나가야 된다. 아까 사내벤처도 얘기하셨지만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 환경이 바뀌는 거면 금융회사가 거기에 새로운 환경 바뀐 거 틀에 맞춰갖고 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기존 모델에만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아까 뭐 그 건설은행이 쇼핑몰 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사실은 뭐 테스트 마켓에서 최고고 빨리 가면 또 방향만 정해지면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글로벌리 좀 경쟁력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고 좀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유신 교수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떠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시는 정기영 전자금융팀장 한 5분에서 7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감독원 IT 금융정보보호단 정기영 팀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이제 침체되는 가운데에서도 핀테크 열풍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간편경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 중국의 알리페이, 그다음에 미국의 애플페이, 한국의 삼성페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결제 송금 분야에서는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로보 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관련 제도들이 현재 개선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을 선점을 위한 각국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노력이 갈수록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그 핀테크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핀테크 산업이 선진화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핀테크 산업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 시간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핀테크는 금융 모델의 혁신이지 기술은 수단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IT 기업들은 실제로 IT가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IT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도 핀테크 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적 동력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활성화 및 핀테크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 자체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핀테크 기업과 상생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감독원 및 이제 정부,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핀테크가 국내에서 활성화된 계기는 2014년 이제 정부 업무 계획에 천송이 코드가 얘기가 된 사례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드라마가 중국인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천송이가 입는 코드를 중국 사람이 이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간표 결제에서 이제 시작됐지만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IT 융합 종합 발전 방향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단계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핀테크 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핀테크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3단계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4단계로 이머전트 핀테크 활성화인데 현재는 3, 4단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로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 인가를 마치고 본 인가를 대배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에 시행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핀테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서 상당히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진국 비해서 몇 년 좀 뒤처진 상황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현재는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완료되면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핀테크 기업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 시장에 임해할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토스 비바 리플카 대표께서 나오셨는데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으면 핀테크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소비자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정책을 피우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도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기존의 결제나 송금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이런 분야에서 경쟁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서비스에서 금융회사 및 현재 나와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선택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금융 서비스는 기존 업무의 효율화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당국도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올해 핀테크 정책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빅데이터,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즈, 글로벌 진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진출은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중국 위주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쪽에서는 한국이 그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이 선장이 되는 게 아니고 조타수가 되는 것처럼 정부는 이제 그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북아 글로벌 전략에서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려면 민간 주도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우리가 착실히 수행한다면 그 핀테크 글로벌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실 분은 그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의 이승건 회장님인데 저도 오늘 처음 뵌 분입니다만은 이 양력을 보니까 서울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까지 마치고 핀테크 산업에 지금 뛰어든 아주 전도양양한 젊은 벤처인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장님도 좀 한 간략하게 하실 말씀 많겠지만은 7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예정된 시간이 거의 좀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발표해 주신 핀투비 박상선 대표님 의견에 굉장히 다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핀텍이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글로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융에서 이제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어떤 도구가 데이터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 두 개의 축이 이제 생긴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기존 금융사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잘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데이터 신용평가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도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최신 트렌드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역으로 이제 금융에 진출하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명백하고 한국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핀텍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 맥락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유키코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2010년 이후로
P2P 대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은행들이 이제 신뢰를 상실하고 대출도 거의 안 해주니까 대체 시장이 필요했던 건데 한국에서는 사실 금융사가 그 정도 규모의 신뢰 상실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P2P 대출 시장은 사실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거죠. 한국은 그동안 이제 대출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이 충분히 커버가 잘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장 기회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과 맥락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다른 사업의 기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40년 뒤에 갔을 때 이 끝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전통의 금융기관들 포함해서 모두가 결국에는 핀테크 기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행이 됐든 핀테크 스타트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주 그 커팅 엣지의 테크놀로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인력과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까 일본에서 상황에서와 같이 리얼타임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아주 뭐 빅데이터 분석까지 아주 장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IT 기업들은 좀 더 금융을 배워야 되고 전통의 금융기관들은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내재화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러면은 결국 기술에 대한 문제냐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의사결정 구조, 규제에 대처하는 어떤 그 기관의 자세, 기술 활용 자세, 비즈니스의 관점,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사실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에 있는 탑티어급의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제 저희 신용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국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인재를 데리고 오려면 많은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 반바지에 그냥 쓰레빠 차림으로 오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또 규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시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핀테크도 한 10년 정도 하면은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다 정립이 될 겁니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든 플레이어가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그 핀테크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초석인데 그게 결국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당장 필요한 것들이라도 하나씩은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인데 현재 이제 투자 1임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그 투자 1임을 허용하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로보 어드바이저를 은행과의 제의 없이 진출하는 건 지금 불가능하고요. 뭐 외화 송금이나 외화 환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외국환 거래법 법령 개정이 없이는 IT 기업이 지금 사실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뭐 가장 크게는 P2P 대출 이게 이제 사실은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P2P 대출 자체에 대한 이제 건전한 법제화, 규제화 이게 사실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에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을 사실 다 모아가지고 규제 패키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게 이제 개선되면 한국 핀테크 규제는 좀 다 해결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핀테크가 이제 사실은 뭐 인터넷 은행 같은 아젠다도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한국에 늘 필요했던 거였고 이제 좀 잘 되기 진행돼서 너무 저희도 반가운 소식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런 큰 기업들이 만드는 어떻게 소위 보면 한방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작은 기업들에 의한 혁신들이 이제 엄청나게 생길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아마 이제 핀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세미나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웰스파고 같은 은행이나 바클레이즈 같은 미국 은행 그 한 은행의 비즈니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1000개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각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은행의 그 부서랑만 싸우면 되는 약간 이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근데 그 얘기는 기존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대한 커버리지는 당연히 은행이 다 가져가는 거고 아주 니치하고 그 스페시픽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존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산업 전반계에서 그런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약간 그거에 대한 신념이 많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저희는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송금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2,000억씩 송금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하던 거를 지금 한 달에 2배 이상 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그 기업들이 다 살면서 이제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작은 핀테크 기업들이 계속 공존하면서 금융의 일부의 니치 마켓의 기능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이런 구도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꼭 좀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소위 쿠팡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모바일화되는 이 웹더독 현상에 기인한 것이고, 그래서 금융도 지금 이 비대면 채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중요해진 것이니 결국 뭐 지금 TM이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30년 뒤에는 거의 사라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채널에서 이제 다 잘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 혁신들 모바일에 적합한 규제 환경 이런 것들도 사실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과 뭐 해봤자 인터넷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간만 좀 허락이 된다면은 우리 저 후카와 유키코 교수님 같은 분은 사실 제가 한 20년 이상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할 때는 떠오르는 한국 전문가였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제는 뭐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로 한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NHK를 보면 반드시 이 후카와 교수님이 나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우리 경제 상황 이런 게 비추어 볼 때 질문도 많고 그럴 텐데 시간 관계상 가급적 커피 타임에 좀 질문 있으신 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세션에 발표해 주실 그 다나카 겐지상 발표자로도 아주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많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세션은 발표자들 답변도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꼭 커피 타임에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